손주 낳았다고 집 명의를 바꾸라는 며느리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은숙은 며느리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벼락을 맞은 듯 했다. 65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속이 뒤틀린 적이 있었던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덜 떨렸고 가슴 한복판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저 아니면 손주 누가 낳아줘요? 집 명예 저한테로 바꿔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 박지연의 목소리는 당당했다. 마치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듯한 톤이었다. 29살의 젊은 여자가 65살 시어머니를 앞에 두고 던지는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거침없었다. 은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메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집이 이렇게 쉽게 해. 은숙의 머릿속에는 지난 40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퇴근 후에는 과외를 다니며 번 돈을 고스란히 통장에 넣었던 날들. 외식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옷 한 벌 새로 사는 것도 아까워하며 오직 아들을 위해 살았던 세월들 말이다. 1980년대 초 갓 결혼한 은숙과 남편은 서울 변두리의 반지하 새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남편은 지방은행의 말단 사원이었고 은숙은 초등학교 임시교사였다. 월급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꿈은 컸다. 언젠가는 아들에게 제대로 된 집을 물려주겠다는 꿈 말이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은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우리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 결혼할 때까지는 무엇이든 해주겠다. 그때부터 시작된 저축의 여정은 치열했다. 은숙은 정교사가 된 후에도 방과 후 수업, 야간 성인교육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다. 은행 업무가 끝나면 학원에서 회계 강의를 했고 주말에는 세무 대리 일까지 했다. 조금만 더 모으면 된다. 조금만 더. 이 말이 부부의 입버릇이었다. 아들이 초등학생일 때는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중학생일 때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고등학생일 때는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라며 끊임없이 목표를 연장해가며 돈을 모았다. 그 과정에서 부부가 포기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은숙은 친구들과 여행 한 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다. 옷도 백화점에서 사본 적이 없었다.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파는 저렴한 옷으로 만족했다. 화장품은 말할 것도 없었다. 기초 화장품 하나로 몇 년씩 버텼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술 한 잔 마시는 것도 아까워했고 담배도 끊었다.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도 될 수 있으면 피했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아들의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싶었던 것이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맞나 싶을 때도 있어요. 가끔 은숙이 지칠 때면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남편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다. 우리 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만 더 참자. 그렇게 참고 또 참으며 모은 돈이 드디어 목표에 도달했을 때는 아들이 대학교 4학년이 되어서였다.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을 만큼의 목돈이 모인 것이다. 드디어 우리 아들 신혼집을 사줄 수 있겠네.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남편이 했던 말이다. 6억.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40년 가까이 모은 돈이니 아깝지 않았다. 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들 부부는 여생을 원룸에서 살아도 좋다고 생각했다. 아들이 지연이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은숙은 너무 기뻤다. 며느리는 대학교 동기였고
외모도 단정했으며 예의도 바른 것 같았다. 처음 소개받던 날, 지연이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하며 은숙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연이라고 합니다. 그때의 지연이는 수줍음을 많이 타는 것 같았다. 말도 많지 않았고 시댁 어른들 앞에서는 항상 조심스러워했다. 은숙은 그런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은 너무 당돌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연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안심이 되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지연이는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았다. 예단이나 혼수에 대해서도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선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다. 은숙은 그런 며느리가 고마웠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이것저것 요구가 많다는데 우리 며느리는 참 착하다고 생각했다. 신혼집도 마찬가지였다. 은숙이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 하나 사주고 싶다고 하자 지연이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냥 전세로 시작해도 괜찮아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숙과 남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우리 평생 모은 돈인데 아들을 위해 쓰지 못하면 언제 쓰겠어. 괜찮아, 사주자. 그렇게 해서 강남의 30평 아파트를 사주었다. 6억이라는 거금이 들었지만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아깝지 않았다. 지연이도 고마워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때까지만 해도 은숙은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화목한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했다. 우리 할 일은 다 했어.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보자. 집을 사주던 날 남편이 했던 말이다. 은숙도 그때는 마음이 홀가분했다. 마침내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는 뿌듯함이 있었다. 아들이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한다니 이보다 더 바랄 게 무엇이 있겠는가. 하지만 결혼 후 며느리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였다. 시댁에 올 때의 표정이 예전만큼 밝지 않았고 대화도 줄어들었다. 은숙은 처음에는 결혼 생활 적응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신혼 초기니까 적응하느라 힘들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며느리는 점점 시댁 행사에 소극적이 되었다. 생일 초대를 해도 일이 있어서라며 불참하기 시작했고 명절에 와서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봤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시아버지의 생일날이었다. 은숙은 며느리가 올 것을 기대하며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들에게 물어보니 지연이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런데 그날 밤 페이스북을 보니 며느리가 친구들과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시간을 확인해 보니 시아버지 생일 잔치가 한창일 때였다. 은숙은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몸이 안 좋다며 그런데 친구들과는 만날 수 있다고? 하지만 은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느리와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들의 결혼 생활에 금이 갈까봐 걱정되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명절 때도 며느리의 태도는 냉랭했다. 제사 음식을 준비할 때도 도움을 주지 않았고 제사를 지낼 때는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 제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때도 혼자 방에 들어가 있었다. 지연아, 나와서 같이 이야기하자. 은숙이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을 때 며느리의 대답은 차가웠다.
피곤해서요. 좀 쉬고 싶어요. 그러더니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은숙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다. 저는 받은 게 없으니까 굳이 제사나 시댁, 행사에 참석 안 해도 되죠. 다른 며느리들은 시댁에서 뭔가를 해줘야 그런 것도 하는 거라고 하던데요. 은숙은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 받은 게 없다고 6억짜리 집이 받은 게 없다는 건가? 하지만 은숙은 참았다. 며느리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내하자. 아직 어리니까 그런 거야. 시간이 지나면 철이 들겠지. 은숙은 스스로를 달래며 참았다.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다. 특히 임신을 한 후에는 더욱 당당해졌다. 임신했으니까 이제 좀 편하게 지내야 하지 않을까요? 시댁 행사 참석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요. 임신을 핑계로 시댁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것 같았다. 은숙은 며느리를 위해 임신 기간 동안 온갖 보약을 해주고 산후조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다.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다른 시어머니들은 더 해준다던데요. 요즘 산후조리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감사의 표현은 없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은숙은 점점 지쳐갔다. 자신이 뭘 위해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드디어 손주가 태어났다. 예쁜 남자아이였다. 은숙은 손주를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찼다. 그 작은 생명체가 너무나 소중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 마치 카드를 하나 더 얻은 듯한 자신감이 느껴졌다. 손주를 핑계로 온갖 요구를 늘어놓기 시작한 것이다. 육아용품비 지원해 주세요. 기저귀, 분유, 옷 한 달에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아세요? 아이 때문에 저도 일을 쉬어야 하는데 생활비 부담이 너무 커요. 교육비도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요즘 유치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요구는 끝이 없었다. 은숙과 남편은 묵묵히 지원했다. 손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에는 감사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시어머니가 이 정도는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가 애 낳아서 키워주는데.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은숙은 점점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의 아이를 키우는 것이 시댁에게 해주는 호의인 것처럼 말하는 며느리의 사고방식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았다. 그런 상황이 6개월 정도 계속되었을 때 며느리가 마침내 본심을 드러냈다. 애 낳아줬으면 집명의 정도는 바꿔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그렇게 한다던데요. 은숙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집. 아들을 위해 기꺼이 내준 그 집을 이제는 며느리 명의로 바꾸라고 한다니. 내가 뭐가 되는 건가? 아들을 낳아준 것도 나인데, 아들을 키운 것도 나인데.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며느리의 다음 말이었다. 집은 당신 아들한테만 준 거지. 저한테 해준 건 아니잖아요. 저희 부부가 행복하려면 저한테도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죠. 혹시 나중에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저는 뭔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숙은 마치 칼로 가슴을 찌르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어떤 착각 속에 살아왔는지 깨달았던 것이다. 며느리에게 아들은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조건이 맞을 때만 함께 지낼 수 있는 동반자였고, 시댁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만 관계를 유지하는 거래처였다.
저도 제 미래를 생각해야 하잖아요. 만약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집도 못 받고 쫓겨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며느리의 말은 계속되었다. 마치 이혼을 전제로 한 듯한 말들이었다. 은숙은 그 순간 깨달았다. 며느리에게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일종의 투자였다는 것을. 이런 며느리를 위해 내가 왜? 은숙의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표현할 수 없었다. 며느리와 갈등을 벌이면 손주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르고 아들의 결혼 생활에 금이 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은숙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 것은 아들의 반응이었다.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했다. 엄마, 지연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이혼율도 높고 여자들도 자신의 권리를 생각하는 게 당연한 시대예요. 하지만 또 엄마 마음도 이해해요.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집인데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요. 아들의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며 은숙은 더욱 절망했다. 평생 키운 아들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아들은 어머니의 마음보다는 아내의 비위를 맞추는데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았다. 며느리는 아들의 애매한 반응을 보고 더욱 거세게 요구했다. 당신도 이제 결혼한 남자잖아요. 가장으로서 아내를 보호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 편만 들 거면 왜 결혼했어요? 아들은 그런 아내의 말에 더욱 곤란해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며느리의 요구는 점점 더 구체적이 되었다. 집 명의 이전은 다음 주까지 해주세요. 미루면 미룰수록 더 복잡해져요. 그리고 앞으로 생활비 지원도 정기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은숙은 그 말을 들으며 한계를 느꼈다. 며느리에게는 끝이 없었다. 하나를 들어주면 둘을 요구하고 둘을 들어주면 셋을 요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숙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왔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것이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응급실로 실려갔고 일주일 동안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은숙은 병원에서 밤낮으로 간병하며 남편을 돌봤다. 70세가 넘은 나이에 병원 의자에서 밤을 새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를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은숙은 참았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을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며느리가 한 번이라도 병원을 찾아왔다면 은숙의 마음도 조금은 누그러졌을 것이다.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시아버지 상태가 어떤가요? 라고 전화로 안부를 묻기는 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병문안을 오라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댔다. 저도 아기 때문에 몸이 힘든데 굳이 병원까지 가야 해요? 병원은 아픈 사람이 많아서 아기한테 안 좋다고 하던데요. 요즘 독감이 유행한다는데 아기가 병에 걸리면 어떡해요? 병원비는 저희가 부담할게요. 대신 직접 가는 건 좀. 며느리의 변명은 끝이 없었다. 은숙은 그 순간 깨달았다. 며느리에게 시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시아버지가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는구나. 병원에서 남편을 돌보며 은숙은 많은 생각을 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며느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양보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아야 하나. 남편이 퇴원한 후 은숙은 아들을 불러 마음속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다.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겠다. 아들의 이름은 민수였다. 35살의 평범한 회사원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들이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내 아내가 집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바꾸라고 해. 그리고 앞으로 생활비도 정기적으로 지원해달라고 하고. 민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 얘기를 언제? 너한테는 안 했구나. 나한테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 손주 낳아줬으니까 당연한 권리라면서. 은숙은 며느리가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아들에게 전했다. 아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두 분 사이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네요. 민수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야. 하지만 이건 아니야. 우리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집인데 그걸 왜 며느리 명의로 바꿔야 해? 그리고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한 번도 안 왔어. 그게 며느리가 할 일이야?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제야 아들도 깨달은 것 같았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며느리의 태도가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를.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도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연이가 좀 서운하다고 하길래 이해하려고 했는데. 서운하다고? 뭐가 서운하다는 거야? 6억짜리 집을 사주고 육아용품비에 생활비까지 대주는데 뭐가 더 부족하다는 거야? 은숙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다. 지연이한테 얘기해 볼게요. 엄마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다. 아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전하자 며느리는 오히려 더 화를 냈다. 시어머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저도 나름대로는 신경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트집을 잡으세요? 집명의 이전도 그렇고 저희 미래를 위한 당연한 요구인데 왜 이렇게 야박하게 굴어요? 다른 시댁들은 며느리가 애 낳으면 집도 주고 용돈도 정기적으로 주고 온갖 걸 다 해준다던데요. 며느리는 끝까지 자신의 입장만 고수했다. 은숙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지금까지 받은 도움에 대한 감사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당신 어머니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요즘 시대의 며느리한테 그렇게 인색하게 굴면 어떡해요? 저도 친정 부모님한테 얘기해야겠어요. 며느리의 말을 전해들은 은숙은 기가 막혔다. 자신이 인색하다고 평생 모은 돈을 털어서 집을 사주고 온갖 지원을 다 해주는데 그게 인색하다는 건가?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며느리는 친정 부모를 동원해서 압박을 가해왔다. 며느리의 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사돈어른, 우리 지연이가 많이 서운해해요. 요즘 세상에 며느리를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되죠. 애 낳아서 키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좀 더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요? 며느리의 어머니 말도 며느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마치 은숙이 며느리를 학대라도 하는 것처럼 말했다. 은숙은 그런 말들을 들으며 더욱 위축되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건가? 요즘 시대에는 이런 게 당연한 건가? 하지만 남편은 생각이 달랐다. 은숙아,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해준 걸 당연하게 여기고 더 요구만 하는 건 잘못된 거야. 남편의 말에 은숙은 조금 용기를 얻었다. 자신이 잘못 생각한 게 아니구나. 며느리의 태도가 정말 문제가 있구나. 갈등은 점점 깊어졌고 아들도 더 이상 중간에서 애매한 입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며느리는 급기야 최후 통첩을 던졌다. 집 명예 이전 안 해주시면 저희 이사 갈 거예요. 그러면 손주도 못 보시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숙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손주를 볼 수 없다는 협박. 이것이야말로 며느리의 본심을 보여주는 말이었다. 손주를 인질로 잡다니 은숙은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얻은 관계는 진정한 가족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협박과 거래로 이어지는 관계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우리는 더 이상 너희한테 매달리지 않겠다. 은숙의 대답은 단호했다.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다.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손주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보고 싶어. 하지만 협박당하면서까지 보고 싶지는 않아. 그 후 며칠 동안 집안은 조용했다.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고민에 빠져 있었고, 며느리는 시댁과 연락을 끊었다. 은숙과 남편은 그 시간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눴다. 여보, 우리가 너무 많이 양보한 것 같아요. 그렇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계속 참았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된 것 같아. 이제라도 선을 그어야겠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부부의 결론은 명확했다. 더 이상 며느리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이 찾아왔다. 아들의 표정은 결연해 보였다. 엄마, 아빠, 결정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집 다시 가져가세요. 명의도 엄마, 아빠 이름으로 돌려드릴게요. 은숙은 깜짝 놀랐다. 아들이 그런 결정을 내릴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민수야, 정말 그렇게 해도 되겠니? 지연이는 뭐래? 반발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해주신 걸 당연하게 여기고 더 요구만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아들의 말에는 후회와 결단이 함께 들어 있었다. 저도 그동안 잘못 생각했어요. 아내 편만 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요. 뭐가 옳고 그른지. 저희가 앞으로는 저희 힘으로 살아갈게요. 엄마, 아빠께 더 이상 폐 끼치지 않을게요. 그 순간 며느리가 급히 달려왔다.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약속이 다르잖아요. 집은 저희 거라고 했잖아요. 며느리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은숙은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그동안 당당하기만 했던 며느리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그제야 현실을 깨달은 것 같았다. 지연아, 은숙이 차분하게 말했다. 집은 원래 우리 거였어. 아들에게 준 것이지 너에게 준 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말했잖니.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애도 낳았는데 애 낳은 건 내 아이를 낳은 거야. 우리한테 해준 호의가 아니고. 은숙의 말은 단호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깨달은 모양이었다. 우리도 이제 너희 일에 간섭하지 않을게. 대신 도움도 주지 않겠어. 앞으로는 너희가 알아서 살아. 손주는 어떻게 해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꺼낸 카드였다. 하지만 은숙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다. 손주도 내 아이야. 내가 키워. 우리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주고 싶을 때 보여주는 거지.
그 말을 들은 며느리의 얼굴에는 절망이 스쳤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았는지 깨달은 모양이었다. 시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작아졌다.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았다. 지금까지 받은 도움들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감사할 생각을 못했네요. 하지만 은숙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지연아, 고마워. 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해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도 우리 나이에 맞게 살고 싶어. 이후 며느리는 한동안 연락도 끊고 지냈다. 아들은 중간에서 애를 먹었지만 이미 내린 결정을 번복하지는 않았다. 집은 다시 은숙과 남편의 이름으로 돌아왔고 그들은 좀 더 작은 평수로 이사를 했다. 처음에는 손주가 보고 싶어서 마음이 아팠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손주 생각이 나면 눈물이 났다. 그 작고 예쁜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숙의 마음은 오히려 편해졌다. 조건부로 만나는 가족 관계보다는 거리를 두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더 건강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던 지난 몇 년과는 달리 이제는 마음이 편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억지로 하면 스트레스가 되는 법이다. 자발적인 도움과 강요된 도움은 천지 차이였다. 몇 달 후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했다. 육아와 생활비에 대한 부담 때문인 듯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요구하는 톤은 아니었다.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도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도움을 받으면서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며느리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렸다.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나서야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었는지 깨달은 모양이었다. 정말 어려우면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은숙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지연아, 고마워. 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해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도 우리 나이에 맞게 살고 싶어. 은숙은 더 이상 며느리에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았다. 냉정하게 선을 그었고 그 선 안에서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했다. 가끔 손주 보러 와도 될까요? 그럼. 언제든 와. 하지만 예전처럼 이것저것 기대는 하지 마.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로 만나는 거야.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예의를 지키며 만나는 관계가 되었다. 며느리도 이제는 시댁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고 예의에 맞게 인사도 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며느리의 태도였다. 예전처럼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조심스럽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다. 현실을 깨달은 후의 변화였다. 지금 은숙은 남편과 함께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가끔 아들과 며느리, 손주가 찾아오지만 예전처럼 간섭하지도 무조건적인 도움을 주지도 않는다. 그저 차 한 잔 대접하고 안부를 묻는 정도다. 어머님, 오늘은 뭐 하셨어요? 그냥 아버지랑 동네 한 바퀴 돌고 책도 좀 보고 그랬어.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아. 너희는 잘 지내고? 대화는 담담하고 평온하다. 예전처럼 긴장감이 흐르지도 않고 서로 눈치를 보지도 않는다.
그냥 자연스러운 가족의 모습이다. 손주와 노는 시간도 즐겁다. 예전에는 손주를 보면서도 며느리의 눈치를 봐야 했고 이것저것 신경 써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할머니로서 순수하게 손주를 사랑할 수 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이건 할머니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야. 우와, 정말 옛날 거네요. 손주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은숙은 행복하다. 조건 없는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는다. 저녁이 되어 아들 가족이 돌아갈 때도 예전과 다르다. 며느리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은숙도 자연스럽게 배웅한다. 어머님, 오늘도 감사했어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고 아이 감기 조심해. 네,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간단하지만 진심이 담긴 인사다. 예전처럼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지 않아서 오히려 더 편하다. 은숙은 지금 이렇게 말한다. 부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이에요. 며느리의 한마디가 평생의 노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 인생, 내 노후를 지켜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처음에는 손주를 못 본다는 게 무서워서 참았어요. 하지만 진정한 가족이라면 조건이 없어야 해요. 조건부 사랑이라면 차라리 거리를 두는 게 나아요. 부모와 자식은 얽매이는 인연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선에서 각자 길을 가는 존재니까요. 이제 그걸 알았어요. 며느리의 한마디가 평생의 헌신을 무너뜨릴 뻔했지만 그 덕분에 은숙은 더 단단한 사람이 되었다. 이제 그녀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책임지며 당당하게 노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이었다.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점. 한쪽에서만 주고 한쪽에서만 받는 관계는 건강하지 못하다.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관계에서만 가능하다. 며느리도 이제는 그걸 알 것이다. 시댁의 도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란 조건부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라는 것을. 김은숙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선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란 조건 없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 만약 그 사랑이 거래가 되고 조건이 붙는다면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 지혜라는 것을. 이제 은숙은 평온하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던 과거는 없다. 자신의 노후를 지키면서도 가족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